저는 이웃나무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귀하고 귀한 딸내미를 한 명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혼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사연을 토고하게 됐네요. 아무래도 저와 제 아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편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제 마음속 응어리를 저도 어딘가 털어놓고 싶었어요. 저는 수도권에서 평범하게 학창시절 보냈습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는 일산이었는데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학구열이 높은 동네였죠. 학구열이 높은 동네이니만큼 소위 말하는 중산층 직업을 가진 부모님이 많았고 형편이 유복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낡은 빌라에서 빠듯한 형편에도 학구열이 높으신 부모님 사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라면서 제 마음에 알게 모르게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 아내를 만난 곳은 바로 고등학교였습니다. 아내는 수지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에서도 소문난 부잣집 딸이었는데 저와는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체육 시간에 양호실을 가게 된 저는 그곳에서 수지와 말을 나누게 되었어요. 다리를 다쳤는지 반창고를 다리에 붙이고 누워있던 수지는 제가 양호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보이더니 저에게 웃으며 자신이 땡땡이를 칠 건데 비밀로 좀 해달라 하더군요. 전 어차피 별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잣집 아이로 소문난 아내의 땡땡이 현장을 목격하고 난 후 저는 그녀와 말을 나눈 친구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겨우 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대학이 있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 후 저는 아내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홍대의 클럽에서였죠. 친구들이 한번 홍대 클럽 가보자고 해서 동아리 친구들과 홍대 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 가보는 클럽인지라 그 뿌연 공기도 적응되지 않았고 맥주도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 나가르던 차에 누군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김정한 맞지? 반갑다 야, 나야 나, 이수지. 그렇게 저는 수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홍대 인근의 유명 여대를 다니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에게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고 그때 양호실에서 땡땡이 친 거 입 다물어준 보답을 하겠다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옹알거리더니 절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1년을 남사친으로 지내다가 저는 수지와 연애하게 되었죠. 자꾸 남친하고 헤어졌다며 술 사달라고 꼬장부리는 뒤치다거리를 하다 보니 점점 그녀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여자를 챙기겠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제 마음은 깊어졌죠. 부잣집 딸로 응석바지로 자란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면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대접받아서인지 그런 것을 미안해하지도 않고 당연히 여겼죠. 그때는 콩깍지가 쓰였는지 그런 모습조차 사랑스럽고 특별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졸업반이 되어 저는 경영학과 전공을 살려 중견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자신은 학벌을 좀 더 만들고 싶다며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어요. 석사, 박사까지 과정을 밟고 대학에 출강 나가고 싶다고 말이죠. 어차피 형편이 넉넉한 그녀였기에 저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아기가 생겨버린 것이었죠. 핫불싸. 저도 그녀도 눈앞이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모은 돈도 없었고 그랬기에 결혼은 먼 나중의 일이라 여겼거든요. 그것은 여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녀도 저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드라마에서 본 장면처럼 함께 병원에 가서 아기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도 저도 아기를 차마 떠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하기로 했죠.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던 날 저는 엄청나게 긴장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를 사위로 탐탁치 않아 하실 것 같아서였죠. 약속된 식당에 도착하자 곧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지 씨랑 만나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야기 많이 들었네. 반가워요, 정한 씨. 수지 씨의 부모님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이고 세련되고 인상도 좋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저를 좋게 대해주셨죠. 아버님은
기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딸과 함께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말씀드리자 두 분은 그 부분만큼은 내 딸이 곧 아기를 낳을 것이니 우리가 집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우리 딸 명의로 집을 한 채 사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저도 옛날처럼 집은 무조건 남자가 하는 것이고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조건이 딸리다 보니 결혼 과정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긴 했어요. 그러나 그냥 여자 남자를 떠나 형편이 더 나은 집에서 좀 더 보태는 형태일 뿐이라고 대부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남들의 시선이나 관습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시켰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대리사위로 부잣집에 장가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는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결혼 준비라는 게 발품 팔고 알아볼 것이 많아 정신이 없더군요. 스드메가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여자친구는 언제 공부했는지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렇게 하면 더 결혼 준비 비용이 저렴하다면서 이것저것 알아와 알려주었습니다. 그 스드메라는 것 외에도 신혼여행 준비하랴 이것저것 챙기랴 정신없는 나날들이 지나갔어요.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결혼식이 시작된 양 떨리는 기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고 뭔가 여자친구와 내일이면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기쁘고 벅찼어요. 여자친구는 친구들을 잠깐 만나기로 했다며 결혼 축하 선물을 내일 식대는 정신이 없을 테니 미리 받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태원에 분위기 좋은 가게가 있다고 해서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며 주변이 시끄러우면 전화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급한 용건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 임신한 몸인데 번화가를 간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혹시 식사하고 커피 마신 후에 오기 힘들면 전화하라고 데리러 가겠다고 했어요. 여자친구는 친구 한 명이 차를 가지러 오기로 해서 아마 데려다 줄 거라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 장모님 단골 한복집에서 한복을 맞췄는데 결혼식 전날 퀵으로 도착한 엄마의 한복이 길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복집으로 전화하는데 그날이 마침 또 쉬는 날인지 가게 번호로는 전화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내일이 본식인데 한복 기장을 줄이지 못하면 좀 난감할 것 같아 저는 장모님 단골집이니 장모님이 혹시 그 한복집 사장님 다른 연락처를 알까 싶어 부랴부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통신이 통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신호가 뚜 하고 한번 가다가 끊기고 또 끊기고 저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태원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건지. 그렇게 연락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저는 좀 민망하지만 상황이 급한지라 장모님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역시나 장모님은 다른 연락처를 알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간신히 한복집에서 사람을 보내 한복을 수거해가고 본식 당일 2시간 전에 엄마의 한복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죠. 급한 일이 있으면 문자하려던 여자친구는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연락을 했더군요. 저는 너무 걱정도 되고 화도 나서 여자친구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전화했었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친구들하고 이태원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수제 돈가스가 유명한 집 있다고 해서 먹고 신나게 수다 떨고 있었지.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네. 미안해. 화났어? 혼자 몸도 아닌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했잖아. 우리 자기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정말 놀랐나 보네. 미안해 자기야. 우리 내일 식인데 오늘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지 말자.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 전날 말다툼하고 바로 화해를 했죠. 굳이 이런 사랑 싸움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이 일이 저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야외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남산에 있는 웨딩홀에서 야외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마치 초록색 정원 안에서 결혼식 올리는 것처럼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 아름다운 식장이었죠. 저희가 혼인 서약을 하는 곳에는 잎사귀로 만든 거대한 아치가 있었고 그 옆에는 분수가 솟아나고 있었어요. 야외 결혼식인데 날이 흐르면 안 되기에 날씨가 좋길 빌었는데 다행히 하늘은 파랗고 좋은 날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온 세상 모든 것들이 저와 수지를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죠. 아직도 눈을 감으면 결혼식 날의 날씨와 풍경이 떠오릅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때. 참 바보같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지금도 저는 가끔씩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날 흩날리던 아내의 면사포를 떠올립니다. 신부의 숨결을 의미한다는 하얗고 하얀 그 면사포의 색깔. 그때 아내를 바라보던 나의 한 점 티 없이 맑고 깨끗했던 사랑의 마음. 그런 것들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어 그 사랑이 처참하게 부정당하고 깨어진 지금도 깊고 깊은 회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마 평생을 가져가야 할 고통스러운 기억이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식을 치른 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저는 아내의 임신 뒷바라지를 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초기라 그런지 후각이 너무 예민해져 힘들다며 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제 특유의 땀 냄새가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아내가 좀 야속했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 임신 기간에 심하게 코가 예민해지는 경우 모든 냄새를 힘들어하고 심지어 생수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개코가 된단 말이 있어 아내의 곁에 최대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 시기에 잘못하면 평생 두고두고 원망 들으니 어지간하면 아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주거나 사주려고 노력했죠. 아내는 입덧이 좀 있어서 먹는 것을 힘들어했고 입덧 때문에 3kg가 넘게 살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신기간 내내 아내의 건강을 신경 쓰면서 아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초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저에게 냄새가 난다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임신기간이라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애써 참았죠. 사실 저도 남자인지라 스킨십을 못하게 하니 힘들었지만 차마 제 아기를 품고 있는 아내에게 싫다는데 그런 요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전 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더군다나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욕구를 해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18시간의 산고 끝에 태어난 우리 아가는 정말 빨갛고 조그마했어요. 너무너무 작아서 쥐면 바스라질 것처럼 보였죠. 예쁘고 또 예쁜 딸아이였어요. 저는 정말 처음 느껴보는 벅찬 마음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고 귀엽고 예쁜 존재가 있을까요? 신생아치곤 또렷한 이목구비에 저의 두꺼운 입술을 빼닮은 분명한 제 딸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 사진을 가지고 온 어머니께서 정말 꼭 닮았다며 기뻐하셨어요.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많은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선지 며칠 동안 거의 기운 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아내를 챙기면서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를 돌보고 그러고 나서 아내와 아기는 조리원을 가고 저는 조리원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했죠. 그렇게 며칠간의 조리원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아내와 저와 아기 셋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밑을 꿰맨 곳이 뭔가 잘못되어 다시 한번 꿰매게 되면서 저와 아이의 잠자리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내의 말에 따르면 뭔가 덜 아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아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전 충분히 아내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스님이 도닦듯이 혼자서 참고 견디면서 그 시기를 넘겼어요. 아내의 스킨십 거부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임신 기간부터 해서 아기가 두돌이 될 때까진 아내가 거의 저에게 곁을 주지 않고 아기 역시 조금 안아주다가 힘들다고 내팽개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고 없으면 아내는 아기를 혼자 보는 게 벅차다고 친정에 가 있었고
제가 퇴근하려고 전화하면 그냥 우리 신혼집 말고 처가로 오라고 같이 여기서 저녁 먹고 집으로 가자고 하는 날이 많았죠. 저는 퇴근하고 내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었지만 아내가 밥을 차리고 하는 것도 힘들고 저도 회사 일을 하고 아기를 보면서 밥 차리긴 벅차기에 친정에서 밥 먹고 집에 가서 바로 쉬고 싶은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처가와 최대한 가깝게 지내면서 아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려 했죠.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임신 때랑 아이가 셋돌이 되기 전까지 그때는 뭘 해도 여자가 너무 힘든 시기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져주라고.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 힘들다는 셋돌까지의 시기를 겨우겨우 넘기고 있었어요. 회사 일은 점점 많아지고 사수는 저를 본격적으로 키워주려 한다고 야근을 종용했죠. 최대한 많은 업무를 해봐야 더 높이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다며 항상 저에게 승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을 시켰죠. 저는 아내와 딸아이가 보고 싶었지만 매일 밤 10시에 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부턴 밥을 아예 사 먹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하루 종일 아기 돌보느라 지쳐있을 아내에게 밥을 또 차려달라고 할 수도 일하느라 파김치가 된 제가 차려먹을 기운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제가 아예 늦게 오자 친정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친구가 10시까지 놀다 갔다고 하기도 하며 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씩씩하게 제가 없는 시간들을 견디는 아내가 기특했죠. 비록 아주 어릴 때 막연히 생각하던 그런 지쳐 퇴근하며 절 기다리며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오는 그런 아내는 없었지만 제 아내는 여전히 소녀 같고 또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우리 아이는 6살이 되었죠. 어린이집 다니다가 6살이 된 후부터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젠 말도 곧잘 하고 숫자도 곧잘 세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내는 아기가 유치원 간 동안 마트에 가서 장 보기도 하고 운동을 다니기도 하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아내는 여전히 저와 스킨십하길 싫어했죠. 전 참는 것도 이제 지쳐서 아내와 기분 좋게 치킨과 맥주를 먹은 날 좋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기 자기야. 왜? 자기는 왜 요즘 내 옆에 안 와? 내가 안아주거나 손잡는 게 싫어? 저의 말에 아내는 물끄러미 절 바라봤어요. 한참을 절 보던 그녀는 그러다가 한숨을 쉬고는 이상하게 말이야. 임신 때 자기한테 냄새가 난다고 느껴지니까 그 후부터는 다가가기가 싫어. 그렇다고 자기가 싫은 건 아닌데 말이지. 그럼 내가 어쩌면 좋을까? 우리가 부부인데 몇 년씩이나 너무 스킨십이 없으니까 나도 이제 좀 힘들다. 저는 술김에 그냥 솔직하게 제 고충을 이야기했어요. 저로선 한없이 참을 수도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내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볼게. 아내는 저의 고민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이 스킨십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 후 며칠 뒤 아내가 저에게 향수병 하나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이 향수를 좀 뿌려보는 게 어떨까? 향수? 남자들이 많이 쓰는 향수라는데 내가 맡아보니 냄새가 내 취향이더라고. 내가 자기 채취를 좀 힘들어하니까 이 향수를 뿌리면 그런 게 좀 상쇄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내의 말대로 그 향수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갑자기 확 좋아지진 않았지만 제 손을 간혹 잡기도 하고 가벼운 포옹 정도는 저와 하게 되었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고 아내는 제 곁에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제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았죠. 가끔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결혼 생활 어떠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저 웃으며 아내와 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나 음식 솜씨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와 돈독한 사이를 이야기할 때 전 속으론 그런 것들이 부러웠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 가질 수 있냐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소중히 하자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도 권태기란 것이 온 건지 아기가 6살 되던 해 여름부터 서서히 저는 모든 일상이 지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준 것 같은데 아내는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갖다 준 생활비를 다 쓰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저 몰래 친정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집 한 채 받은 것만으로 처가에 신세진 것은 끝났고 그 후로는 아기 키우면서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준 생활비의 2배가 넘는 돈을 한 달에 써 제끼고 있었고 친정 돈 반, 제 돈 반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무척 화를 내자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더 화를 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못한 건 뭔데? 네가 주는 생활비 그거 내가 아가씨 때 나 혼자 쓰던 용돈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씀씀이를 줄이라고 하면 그게 돼? 되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줄여야지. 아예 대학생일 때처럼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손 벌릴 생각인 건데, 내가 처가 어르신들께 말씀드릴 테니 이제 제발 생활비는 내가 버는 안에서 해결하자. 내 돈만으로 모자라면 자기도 알바 구하면 되잖아. 전공 살려서, 내가 애까지 낳고 애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까지 하라고? 너 제정신이니? 나 고생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아내는 화가 많이 났는지 울고 있는 딸도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출한 아내는 꼬박 일주일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처가에 안부 전화 드리는 것처럼 연락도 해보고 친구들에게 연락도 돌려봤지만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죠. 도대체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이상한 생각이라도 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그렇게 저를 며칠이나 지옥 속에 살게 해놓고 아내는 일주일이 지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싹싹 빌어서 아내의 화는 풀어주었지만 그리고 생활비 역시 그렇게 부족하면 친정 도움을 계속 받기로 했지만 아내는 어디를 다녀왔냐는 제 말에 끝까지 자신만의 평생 비밀로 간직하고 싶다며 힐링의 시간이었다고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10년 후에 말해주겠다고만 했죠. 저는 그게 뭐라고 비밀이냐고 비밀놀이 재미없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런 게 있다며 끝까지 일주일 동안 어딜 다녀왔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돈 문제로 더 이상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겠다고 한 후 아내의 씀씀이는 더 커졌습니다.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입었다는 옷이며 목걸이며 선글라스며 가방이며 끝도 없는 사치품들을 사드렸고 제가 조금 표정이라도 안 좋을라 치면 아내는 말했죠. 친정에서 사준 거라고. 아빠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 법인카드로 돈을 많이 써야 절세가 되는 거라고. 저는 아내의 합리화가 어이없었지만 태생이 타고난 부잣집 딸이다 보니 아무리 절약하라고 해도 안 되는구나. 어느 정도는 아내의 소비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기하기로 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언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날이면 아내는 어김없이 집을 나가 외박하고 들어오곤 했어요. 그리고 화해를 한 후 도대체 외박하고 어디 갔냐고 하면 아내는 그건 내 사생활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그 궁금증을 우연히 친구한테서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절대로 알고 싶지 않은 추악한 진실이었죠. 아내와 또 여자가 어쩌니 하면서 다툰 날이었어요. 아내는 진절이 난다면서 박차고 집을 나가버렸죠. 저는 놀라서 우는 아이를 달래며 아내가 집어던지고 간 집안 살림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인가 지났을까 전화벨이 울렸어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야,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냐? 정환아, 그게 여기 이태원인데. 왜? 나 오늘 못 나가. 그리고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뭔 이태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좀 봤거든? 사진 보낼 테니까 좀 봐봐. 친구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송된 문자 메시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어깨동무하고 호텔 입구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죠.
남자는 아내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감싸고 있었고 아내로 추정되는 여자는 남자의 허리에 손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진일까? 아내가 설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저는 꼬박 밤을 새워 그 사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나갈 때 입고 갔던 하늘색 블라우스의 아내가 맞는데 그냥 친구인데 우연히 연인처럼 찍힌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 밤 아내는 결국 외박을 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저는 아이를 등원시킨 후 문제의 이태원 호텔로 가보았어요. 투숙객 이름을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런 것은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흥신소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흥신소에서 2주간 아내의 모든 행동을 밀착으로 알아봐 주기로 했죠. 저는 적금 통장을 깨서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일단 모든 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진 아무 티 내지 않고 아내를 달래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볼 생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장인어른을 뵙기로 한 날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장인어른께서 전화가 와서 밖에서 낮에 점심 함께 하자고 저 혼자 오라고 하셔서 전 약속된 식당으로 갔죠. 왔는가? 그래, 별일은 없고? 네, 아버님, 별일 없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럼 난 잘했지. 일단 음식부터 시키게나. 그런데 오늘 무슨 용건으로? 혹시 자네 친구 중에 회계사 없나? 내가 좀 사람이 필요한데 영 믿을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한 명 있긴 합니다만 회사 이직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 대우 잘해줄 테니 우리 회사 오는 건 어떤지 한번 물어봐 줄 수 있겠나? 그리고 자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는가? 네? 나도 나이가 들었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하는데 갈수록 사람이 더 없어지는 느낌이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게나. 월급이나 처우는 최고로 해줄 테니까. 장인어른은 말 그대로 절 스카우트하고 또 주변에 쓸만한 인력이 없는지 물어보려 하신 거였죠. 저는 저를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또 회사에서까지 곁에 두려고 하는 장인어른을 뵙자 흥신소에까지 맡겨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실로 오랜만에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왔어? 어젠 내가 미안했어. 친구네서 맥주 마시다가 잤어. 자기야, 기분 좀 풀렸어? 근데 외박은 이제 좀 하지 마. 나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 무슨 말이야? 아니, 싸운다고 외박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알았지? 알았어. 미안. 그렇게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라도 흥신소에 의뢰한 것을 취소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됐죠. 화가 났을 땐 아내가 진짜 바람 피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너무 오버 아닌가. 친구가 보내온 사진도 우연히 비슷한 옷을 입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흥신소에서 좀 와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요. 증거. 그 단어 한마디에 살이 떨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아내가 바람을 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흥신소에선 사진을 내밀더군요. 맙소사. 친구가 보내준 그 사진 속의 남자와 덩치가 비슷했어요. 아내는 그 새끼와 낮에도 밤에도 만나고 모텔을 주로 드나들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마 만난 지 꽤 되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 만나거나 한두 번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다고요. 저는 충격으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사진을 들고 나섰죠. 차에 타서 사진을 보는데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내가 저에게 선물했던 그 향수 매장에 그 자식과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아마 그 향수는 그 자식이 쓰던 것인가 봅니다.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는 저에게서 아내는 상간남의 냄새를 느끼고 싶었던 걸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와의 스킨십을 거부하던 아내. 그러면 몇 년이나 된 사이란 말인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결혼해서까지 남자를 만나고 다녔을 줄이야. 문득 아내가 주로 그 자식과 데이트하는 곳이 이태원이라는 흥신소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혹시 결혼 전날도 이 자식과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아내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지나온 몇 년간의 고생에 대한 회한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눈을 감으면 아내가 그 이름 모를 자식과 뒹구는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 달쯤 되었을까? 우리 딸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딸이 좋아하는 티니핑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딸아이는 엄마에게 이번 생일에 그 케이크를 선물 받기로 했다며 잔뜩 설레 있었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아직 필요한데 내가 이 가정을 끝내야만 할지 어렵고 또 어려웠죠. 마침내 생일 당일 저는 오늘만큼은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좋게 지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하더라도 생일을 잘 보내고 좋은 추억을 하나 남겨준 다음 진행을 해야지 싶은 제 나름의 부정이었던 것이죠. 케이크 샀어? 그게 티니핑 케이크가 알고 보니까 매장에서 당일에 파는 게 아니고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못 구했지 뭐야.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케이크를 생일 당일에 구하지 못했다는 아내의 말에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하나뿐인 네 자식이야. 뭐에 정신 팔려서 애가 그렇게 갖고 싶다는 케이크도 준비를 못해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까지 생일 케이크 아무거나 하면 되지. 진짜 기분 잡치게 하네. 아내도 화가 났는지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이미 인간 같지 않은 아내에겐 어떤 기대도 없었죠. 나에게 어떻게 했든 그저 아이 엄마 노릇이라도 하라는 건데. 집에 도착하니 아이가 눈치를 보며 저에게 안겼습니다. 저는 6살 딸의 볼에 입을 맞추고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급하게 산 티니핑 장난감을 쥐어주면서 아빠가 며칠 내로 예약해서 꼭 케이크 사주겠다고 약속했죠. 엄마가 기분 좋질 않아 내내 눈치를 보고 있던 딸이 비로소 웃었어요. 저는 겨우 마음을 좀 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만은 속상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주 유난이다 유난이야. 나한텐 말을 그따위로 해놓고 아주 애한텐 절절하네. 어떻게 이렇게 와이프한테 막대할 수가 있어? 그런 너는 뭘 잘했는데? 뭐라고? 참나, 내가 못한 건 또 뭐니? 됐고, 나 나갈래. 며칠 바람 쐬러 다녀와야겠어. 도저히 너랑 같이 이 집에 못 있겠다. 혼자 생각 정리하고 화 풀리면 올게. 아내는 언제 짐을 쌌는지 캐리어를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 딸이 엄마를 부르며 캐리어를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마. 아빠가 케이크 사오는데 아빠하고 우리 케이크 먹자, 엄마. 딸은 아내를 올려다보며 사정했어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이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러나 아내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딸의 애원에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며 뭔가를 꺼내더군요. 바로 초코파이였습니다. 지우야, 자, 이거 엄마가 주는 거야. 이거 먹고 아빠랑 며칠 놀고 있으면 엄마가 여행 다녀오면서 선물 사올게. 알았지? 엄만 바빠서 가야 돼. 이거 캐리어 좀 놔봐, 응? 딸은 초코파이를 꼭 쥐고 그렇게 나가는 엄마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저는 멍하니 엄마가 나간 곳을 보는 딸, 그리고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서글픈 나의 신세를 생각하며 며칠을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딸의 돌 때 알아봤던 현수막 업체에 사진 같은 것도 현수막에 넣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저번에 의뢰했던 흥신소에다 아내가 불륜을 또 만나는 것 같으니 좀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제주도에 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죠. 저는 제 소개로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간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좀 몰래 걸어야겠는데 언제 걸어야 경비원들이 못 내리겠냐고 말이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친구는 그렇다면 자신이 오늘 야근한다고 하고 늦게까지 있을 테니까 밤에 설치해두면 출근 시간에 다들 볼 것 같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밤중에 회사 옥상에 현수막을 설치했고 다음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는 시간에 돌돌 말았던 현수막 속 사진과 문구를 그대로 펼쳐보였습니다. 아내가 남자의 허리를 감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회장님 따님이 상간남과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6살 딸을 둔 유부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자극적인 문구도 넣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크게 망신 주고 싶었죠. 그땐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현수막을 멀리서 찍어서요. 사진 보여? 장인어른 회사인데. 제주도에서 잘 즐기고 와. 아내는 문자를 읽고는 답이 없었죠. 저는 그동안 쌓인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일은 모르겠고 당장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현수막 펼친 지 채 10분이 되질 않아 경비원들이 달려와 절 끌고 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거기에 장인어른이 계셨죠. 사실인가? 네? 자네가 현수막에 넣은 사진이 사실이냐 말일세. 사실입니다, 장인어른. 저 이혼하겠습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자식이 있지 않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순 없겠나? 남자 관계가 너무 문란합니다. 자식도 남편도 눈에 안 보이는 여자입니다. 전 자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네. 나 역시 우리 딸이지만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보고 살고 싶지 않네. 일단 연락 줄 테니 돌아가 있게나. 뜻밖에도 장인어른은 그런 면에서 아주 똑바르고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분이었어요. 그 결과로 아내는 큰 망신당하고 친정에서 거의 호적에서 파내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빼앗겼죠. 들고 다니던 카드는 물론 결혼할 때 들고 왔던 차까지. 그렇게 아내는 폐인이 되어 근근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아내는 딱 한 번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그냥 지난 인연을 정리 못해서 나 이제 돈도 없어. 아빠한테 다 뺏겼어.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 아내는 제가 아내의 불쌍한 목소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여우 같은 여자였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안한데 면접 교섭권 있는 거 알지? 우리 딸이 너 보고 싶을 거니까 가끔 아이나 만나고 나한텐 다른 연락은 하지 마. 내가 요구한 재산 분할 다 내놓고. 자기야, 나 걔랑은 정리했어. 나 갈 데도 없는데 나 좀 받아줘. 엄마 아빠가 연락이 안 돼. 나 지금 호텔비도 밀려서 갈 곳도 없고.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서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죠. 아내는 내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아이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며 딸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딸은 무책임한 엄마 때문에 몇 년째 엄마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악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제 손을 잡고 있는 제 딸의 고사리 손을 보며 힘을 냅니다. 이제 제법 씩씩한 초딩이 되어가는 제 딸의 앞날에는 이런 슬픔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도 기운내서 살아보려 합니다.